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자칫 나른해지기 쉬운 일요일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미주은이 던져드리는 골치 아픈 숫자들과 함께 오늘은 조금은 더 재미있게 일요일 오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은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요. 오늘은 네 번째 시리즈죠. 기업 분석 보고서 미주은과 함께 분석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 엔비디아의 Q2 어닝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어닝 보고서 분석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것저것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요. 이제서야 방송 보내드리게 된 점 혹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셨으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3일 일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엔비디아 $500 팔아야 하나. 엔비디아 Q2 어닝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석은요. 단순히 어닝 보고서 분석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진지하게 좀 심도 깊게 분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왕 엔비디아에 대해서 공부할 겸 오늘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엔비디아를 아시나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살펴보는 기업 분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엔비디아 Q2 어닝 키 인포메이션, 이번에 발표된 Q2 어닝의 가장 중요한 내용만 찝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 엔비디아 Q3 어닝의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자체 내에서 분석한 내용, 다음 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네 번째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으로 미주은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아시나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엔비디아라는 기업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엔비디아라는 기업 정말 멋진 기업이니까요. 오늘 샅샅이 한번 그 기업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요. 로고가 굉장히 예쁘죠?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로고 참 좋아하는데요. 그보다 조금 더 예쁜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요. 엔비디아의 헤드쿼터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라는 곳에 있는 헤드쿼터의 전경인데요. 14,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멋진 그림이죠. 이런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참 뿌듯하고 의기양양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중요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부터 살펴보면요. 회사 연역이 1993년에 창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립 멤버였던 젠슨 황이 아직도 지금 회사를 이끌고 있죠. 1999년에 돼서야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요. 상장할 때 그 가격이 $12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코그니션 보시면요. 폴춘지에서 선정한 베스트 플레이스 투 워크니까 직원들이 뽑은 것 같아요. 가장 일하기 좋은 그런 직장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폴춘지에서 선정하는 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칭찬 많이 받는 그런 회사에 뽑힌 적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From chip vendor to computer platform.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는 칩 벤더로 칩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우리가 설립을 했었지만 이제는 컴퓨팅 플랫폼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4개의 마켓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각각 키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비즈니스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먼저 게이밍이 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 세 번째가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네 번째가 오토, 이렇게 4개의 섹터가 있는데요. 게이밍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GeForce라는 상표명으로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테슬라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은 다 GPU인데 조금씩 형태가 틀리겠죠.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에서는 쿼드로를 판매하고 있고요. 오토에서는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상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4개의 섹터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게이밍부터 보시면요. 지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FY20라고 써 있는 거는요. 2020년 회계 연도인데 2020년 회계 연도는요. 사실 올해가 아니고 작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은 엔비디아의 특수한 경우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오늘의 넘버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5.52 빌리언이었습니다. 이 게이밍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게이밍이 지금 3년 동안 성장률이 11%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게이밍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나 됩니다. 물론 작년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보실 섹터는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체 매출의 27%를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 매출은 2.98 빌리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성장률은 53%,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그런 섹터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현재 11% 정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섹터고요. 3년 동안 성장률은 13%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모티브, 즉 자율주행 차량을 지칭하는 그런 산업 분야인데요. 지금 현재 레비뉴는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 매출의 6%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굉장히 기대되겠죠. 아직까지는 성장이 미미합니다. 1년에 1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의 매출은 700밀리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각각의 섹터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게이밍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orld Largest Gaming Platform이라고 써있죠.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 2위랑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매출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위와 엔비디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 지금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현재 매출의 성장률은 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게이밍 시장은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클라우드 게이밍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2위 기업과 그 시장 점유율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픽스 카드 시장 점유율이요 76%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계속 성장하고 있죠. 2016년에는 56%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2017년에는 63%, 지금 2018년에 들어서 76%가 넘어가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네요.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AMD랑 그리고 인텔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이 따라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잘 구축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이언트들랑 좋은 네트워킹을 이미 형성하고 있어서 AMD 그리고 인텔이 따라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서요. 데이터 센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요, 두 개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고요. 또 하나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이 분야가 지금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큰데요. 매출의 성장률도 보시면 지금 매년 7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든든한 점은요.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지금 어떠한 고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AWS, 아마존이죠. 그리고 알리바바도 고객이고요. 여기 보면은 애저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즉 지금 클라우드 시장의 1위, 2위를 다 엔비디아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구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거의 마켓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슈퍼컴퓨터의 마켓 쉐어도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실 비즈니스 모델은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입니다. 자, 워크스테이션 그래픽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13% 정도 매년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40 밀리언 디자이너 앤 크리에이티브즈니까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한 4천만 명이 엔비디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죠. 자, 마지막으로 오토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성장률이 매년 22% 정도 되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드라이브라는 상품을 사용하는 오토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같은 경우는 42개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트럭은 7, 로보택시가 24개. 저는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24개나 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매핑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시면요. 엔비디아랑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 드라이브라는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수가 무려 76개사나 된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메이저 자동차 회사는 엔비디아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 섹터의 비즈니스 모델을 각각 살펴보셨는데요. 한번 하나의 차트로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먼저 게이밍 같은 경우는 200 밀리언이니까 약 2억 명 가까운 PC 게이머들이 엔비디아를 이용하고 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다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우드의 대부분의 주력 주자들이 다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디자이너의 숫자가 4천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유저니까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숫자 역시 2천만 개 정도의 기업이 엔비디아의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상품 즉 쿼드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토 같은 경우는 보면요. 아우디, BMW, 혼다, 그리고 벤츠, 볼보, 그리고 토요타 이렇게 뭐 쟁쟁한 기업들, 선두주자들이 모두 엔비디아의 고객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확인하실 부분은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얘기인데요. 이 두 회사는 하이퍼포먼스 데이터 센터 컴퓨팅 이쪽의 선두주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요. 따라서 두 개의 강자가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는 거의 최강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 인수할 때 인수 조건을 잠깐 살펴보면요. 멜라녹스의 가격은 한 7 빌리언 정도, 70억 달러 정도를 주고 인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펀디드 위드 캐시니까 바로 현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커런트 레이시오가 7.0이 넘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인수합병 같은 걸 진행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넘쳐나는 캐시를 이용해서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70억 달러를 주고 바로 그냥 사버렸습니다. 커런트 레이시오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인수는 언제 끝나냐면 4월 27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Q2 어닝 보고서는요. 이미 멜라녹스의 실적을 합쳐놓은 그런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멜라녹스라는 회사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네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의 수도 2,600명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무려 1.5 빌리언이나 됩니다.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도 27%, 굉장히 성장도 좋고 규모도 있는 건강한 회사라고 여겨지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수를 했구나, 합병 인수를 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멜라녹스 인수 과연 잘한 일인가, 인수 환영할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제 분석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인수를 할 때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가격이 어땠는지, 보통은 시가총액인데 우리가 시가총액보다는 여기서는 인수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수 가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매출 중에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이 4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가져왔는데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같이 확인해 보시면요. 멜라녹스가 2019년 작년에 만들어낸 토탈 매출이요. 1.3 빌리언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1.0 빌리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성장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넷 인컴 보시면요. 2019년에 총 넷 인컴이 205 밀리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해를 보시면요. 2018년에 넷 인컴은 134 밀리언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넷 인컴의 성장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그 4가지 평가 항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가격 그리고 매출이잖아요. 이번에는 시가총액 대신 인수 금액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일즈는 1년 매출이고요. 현재 인수 금액은 7.0 빌리언으로 알려져 있고요. 1년 매출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이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최근에 TTM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1.5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우리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를 구해보니까요. 4.67배가 나왔습니다. 4.67배라는 얘기는 1년의 매출을 4.67배 하면 바로 인수 금액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이 멜라녹스를 인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실 내용은요. 프로핏 마진입니다. 프로핏 마진은 지난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핏 마진은 넷 인컴 나누기 토탈 레비뉴잖아요. 넷 인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5095였고요. 토탈 레비뉴는 1.3 빌리언이었습니다. 나눠보면요. 15.4%가 나옵니다. 뭐 20%가 넘어가는 엄청나게 좋은 프로핏 마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켓의 평균을 넘어가는 15%라면 좋은 프로핏 마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요. 포티룰입니다. 포티룰은 우리가 하나의 기업이 얼마나 우량한 기업인가를 그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수치잖아요. 포티룰은 프로핏 마진 더하기 매출 성장률이고요. 40이 넘어가면 좋은 수치입니다. 프로핏 마진 방금 전에 계산한 것처럼 15.4% 나왔고요. 매출 성장률 앞에서 살펴보셨죠? 27%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15.4 더하기 27을 하면요. 무려 42.4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분석해 볼 때 PS 레이쇼도 굉장히 좋았고요. 4.6배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인수를 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포티룰 같은 경우도 42.4니까 우량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따라서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우리가 인수를 했다. 굉장히 주주의 입장으로서 흐뭇한 그런 인수가 아닐까 결론을 내려봅니다. 다음은요. 엔비디아 Q2 어닝의 중요 사항만 한번 짚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어닝이 2.18달러가 나왔고요. 마켓이 기대하고 있었던 어닝은 1.97달러입니다. 따라서 1.97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어닝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매출을 보시면요. 마켓의 어널리스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매출은 3.65 빌리언이고요. 실제로 만들었던 매출이 3.87. 따라서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기사의 제목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엔비디아가 지금 익스펙테이션을 오버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데이터 센터의 비즈니스가 bigger than its gaming이니까요. 여태까지 게이밍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가는 굉장히 포션이 높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의 비즈니스가 게이밍보다 매출을 더 많이 올렸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어닝 서머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머리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GAAP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Non-GAP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갭이라는 것은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회계상에서 제네럴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주는 그런 세금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이걸 써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Non-GAP은요. 그러면은 요 갭하고 조금 틀린 의미가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틀리냐면요. 기업의 입장에서 그 분기 아니면은 회계연도의 실적을 발표할 때 만약에 그 해 아니면은 그 분기에만 발생한 굉장히 커다란 익스펜스 비용이 있었으면 그 비용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빼고 계산을 해야만 그 한 해 아니면은 그 분기에 오퍼레이션이 어땠는지 정확한 픽처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일회성 비용은 빼고 만든 것을 논갭이라 그럽니다. 이번 어닝 레포트 같은 경우는요. 논갭의 숫자들이 훨씬 더 정확한 수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Q2에 우리가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완전히 조그만 기업이 아니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업의 인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조금 지출됐기 때문에 그 지출된 비용을 빼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숫자를 돌려봐야 된다. 따라서 갭보다는 논갭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레비뉴 같은 경우는 갭하고 논갭이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비용만 일회성 비용을 뺐으니까요. 매출은 3.866이 나오고요. 지금 쿼터 투 쿼터는 저번 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 26%가 늘었다는 거고요. year over year가 더 중요합니다. 작년 똑같은 Q2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019년 2, 4분기랑 비교했을 때는요. 50%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넷 인컴도 굉장히 성장이 좋았는데요. 1.366이 나왔고요. 작년에 비교해서 7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줬네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State of Income, Income Statement, P&L이라 그러잖아요. P&L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L은 갭을 사용이 되거든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숫자를 기본으로 한다. 왜냐하면 인수합병한 내용도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여기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수합병할 때 사용할 금액을 한 분기에 다 넣어버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레비뉴부터 보시면 3.866, 3.8 빌리언이라 그랬죠.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할 내용은 코스트 오브 레비뉴입니다. 즉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직접 비용을 얘기하죠. 직접 비용이 1.59 빌리언이었고요. 따라서 이 레비뉴에서 코스트 오브 레비뉴를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온다 그랬죠. 그로스 프로핏이 2.275 빌리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로스 프로핏에서 우리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빼버려야 넷 인컴이 나오니까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살펴보면요. 1.624 빌리언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요. 작년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 토탈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즉 연구 개발비에 들어간 돈도 작년에 704 밀리언에서 올해는 997 밀리언, 상당히 많은 돈을 연구 개발에 사용했고요. 세일즈 제너럴 앤 어드민 코스트를 보시면요. 작년에는 266만 사용했는데 올해는 무려 627 밀리언을 사용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가까운 그런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인수합병 비용이 조금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 인컴을 살펴보면요. 넷 인컴은 작년에 552였는데요. 올해는 622로 상승했습니다. 아무리 비용이 늘어났어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넷 인컴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요. Diluted Number of Share입니다. 즉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숫자를 확인하는 거고요. 작년에 이쯤에 616 밀리언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626 밀리언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발행 주식 개수랑 비교를 해보니까 한 1000만 주 정도가 늘어나 있죠. 그리고 넷 인컴을 우리가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어닝이잖아요. 어닝 살펴보시면요. 작년에는 한 주당 만들어낸 어닝이 0.9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0.99로 약 1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레이시오를 더 계산해 보면요. 프로핏 마진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넷 인컴 나누기 토탈 레비뉴가 프로핏 마진이잖아요. 넷 인컴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622 밀리언이었고요. 그리고 총 레비뉴가 3.866 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622 나누기 3866은요. 0.1609. 따라서 프로핏 마진,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가 보여준 프로핏 마진은 16.1%입니다. 엔비디아는 보통 20%가 훨씬 넘는 그런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는 회사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6%밖에 안 되는 저조한 프로핏 마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매출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왔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력 사업은 4개라 그랬죠. 게이밍,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데이터 센터, 오토모티브고요. 그 외에 지금 OEM and Others가 있습니다. 자, 게이밍 같은 경우는 1.654 빌리언이고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이 203 밀리언, 데이터 센터가 1.7 빌리언이고요. 오토모티브가 111 밀리언, 그 다음에 그 밖에 146 밀리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항상 게이밍 레비뉴가 제일 높았었는데 Q2 이번 분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게이밍을 앞섰다라는 우리 기사를 우리가 같이 확인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1.7, 1.6이니까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확인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동기간하고 확인해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 Q2에 보시면요. 게이밍의 레비뉴가 1.3이었고 데이터 센터가 655 밀리언밖에 안 됐었거든요. 655밖에 안 됐었던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갑자기 지금 1.7까지 성장하니까 그 성장률이 엄청나네요. 각 섹터별로 지금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게이밍 같은 경우는 26% 상승했고요.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은 30%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의 대부분의 고객은 일반 기업입니다. 이런 일반 기업이 현재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그런 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비용을 삭감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많은 부분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 센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7%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토모티브도 많이 하락을 했겠죠. 47%.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많잖아요. 지금 개발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비용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객사들이 돈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덜 레비뉴는요 32%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토탈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토탈은 2.579 빌리언이었고요. 올해는 3.866 빌리언에서 무려 50%나 매출이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요, 발란시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커다란 규모의 인수합병을 끝냈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마치고 나서 발란시트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셋 보시면요, 토탈 커런트 어셋이 14681이네요. 즉 14.6 빌리언 정도 되는 거고요. 다음에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2.4. 커런트 어셋이라는 것은 우리가 12개월 내에,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고요.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그런 부채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레이시오를 낸 것을 우리가 커런트 레이시오라 그러잖아요. 커런트 어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눈 것이 커런트 레이시오고요. 지금 14681 나누기 2410이니까요. 현재 엔비디아의 커런트 레이시오는 6.09입니다. 물론 예전만큼 높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7.0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6배 이상 많은 거니까요. 굉장히 빈틈없는 그런 현금 구조다. 굉장히 좋은 발란시트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어셋의 밑에 보시면 굿윌 그리고 인텐저블 어셋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과 6개월 전에는 이 자산의 규모가 618 밀리언이었는데 현재 7월 달이 돼서 4.1 빌리언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인텐저블 어셋 마찬가지로 1월 달에는 49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2854, 2.8 빌리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산이 늘어난 이유는 역시 멜라녹스를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지금 굿윌하고 인텐저블 어셋을 합쳐보면요. 4.19 더하기 2.85 하면은 7.0이 넘는 그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즉 멜라녹스를 인수하는데 사용한 금액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항목을 합치면 멜라녹스를 인수함으로써 추가된 자산의 규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냐면요. 굿윌 같은 경우는 텐지블 어셋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직접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얘기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퀴먼트, 장비 같은 거를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텐지블 어셋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자산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멜라녹스가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그 상품이 판매가 되면서 수익이 들어와야 그 자산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텐지블 어셋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는 볼 수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포스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이 늘어났겠죠. 불과 6개월 전에는 17315밖에 안 됐던 자산의 규모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25180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발란시트라는 것은 어셋이 들어가면 밑에도 늘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발란시트는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어셋은 라이어빌리티 더하기 쉐어홀더즈 에퀴티랑 항상 같은 숫자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셋이 늘었다는 것은 라이어빌리티 아니면 에퀴티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고요. 토탈 부채가 지금 11266이네요. 6개월 전에 보면은 부채의 규모가 5.111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1 빌리언이었던 부채의 규모가 11.2 빌리언으로 늘어났잖아요. 많은 규모의 지금 빚을 갖다가 썼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롱텀 뎃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부채가 늘어난다고 걱정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낮춰놨기 때문에 좋은 시기에 현금을 조금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채를 늘린 거예요. 인수합병을 하면서 쓴 캐시를 조금 보충을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의 규모가 조금 늘었다. 그리고 토탈 에퀴티, 토탈 쉐어드 홀더즈 에퀴티 보시면요, 자기 자본이 12.2 빌리언에서 13.9 빌리언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레이시오가 있죠.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 살펴보면요,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는 토탈 라이빌리티 나누기 토탈 에퀴티였죠. 전체 부채는 11266 나누기 전체 에퀴티가 13913입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 0.81이 나오죠. 0.81이라는 숫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 대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81%밖에 안 된다. 에퀴티가 더 많다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만 엔비디아의 발란스 쉿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최고다라고 평가를 다시 한번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엔비디아 Q3 가이던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어닝 보고를 할 때 다음 분기에 예상되는 매출을 항상 던져주거든요. 이번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Q3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4.4네요. 지금 4.4 빌리언 정도를 다음 분기에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Fiscal Year 2020 Q3, 작년 Q3의 매출이 3.01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Q3는 4.4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매출의 성장 예상치를 계산해 보니까요, 46%, 다음 분기에도 작년 대비해서 46%나 매출이 성장한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우리 주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매출 성장 예상치를 지켜만 준다면 걱정 없이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마지막 순서는요,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하나의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표는요, 2016년 정도에 엔비디아가 발표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요, CPU의 속도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속도를 비교를 한 그런 표인데요, 엔비디아가 개발한 DXG1이라는 그런 칩을 사용을 하면요, 지금 파스터 트레이닝의 속도가 75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는 그 퍼포먼스도 56배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 표가 왜 중요했냐면요, 이때 막 AI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CPU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모든 AI의 개발 기업들이 급하게 CPU에서 지금 GPU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Accelerated Comput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가속 컴퓨팅이라 그럽니다. 즉 굉장히 빨리 컴퓨팅, 계산을 해낸다, 뭐 그러한 의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CPU의 퍼포먼스가 계속 올라가다가 정체를 보이잖아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어의 법칙은 뭐였냐면요, CPU의 성능이 매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법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CPU의 성장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2년에 2번씩이요. 그런데 2년에 2배씩 꼬박꼬박 향상하던 이 CPU의 성능이 갑자기 멈추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CPU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각광을 받게 된 거거든요. 병렬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에서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월등한 속도를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Accelerated Computing, 가속 컴퓨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CPU를 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 우리가 만드는 GPU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Accelerated Computing, 가속 컴퓨팅이 발전이 되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게이밍, AI, 그리고 AR, VR, 즉 AR은 우리가 증강현실이라 그러죠. Augmented Reality고요. 그리고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 그럽니다. 이 부분, 그리고 Self Driving Cars, 여기에서 특히 Self Driving Car라든지 AI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CPU 가지고는 지금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GPU를 이용해야 된다.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 계속 그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GPU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딥러닝에 사용되는 GPU의 레비뉴, 매출,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매출을 예상한 그런 수치입니다. 2000년도가 여기 지금 있고요. 2024년 정도가 되면 현저하게 그 매출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 기초 단계인데 그 딥러닝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한 거죠. 앞으로도 GPU의 레비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GPU의 레비뉴가 늘어난다면 그 GPU에서 상당 부분의 시장 마켓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는 도표가 엔비디아의 지금 마켓 시어를 예상한 수치입니다. 시장 점유율이라죠. 시장 점유율이 2020년 현재 한 8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2021년, 2022년 가까이 됐을 때도 이러한 마켓의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깨지지 않고 이어진다. AMD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20%가 안 되는 점유율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80%가 넘는 점유율을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그림이죠. 4차 혁명의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표였는데요.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작도 안 한 4차 혁명에 승차해서 앞으로 리턴을 많이 늘려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론을 우리가 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차 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에는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는 GPU를 팔고 앉아있는 엔비디아가 있다. 이 부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엔비디아의 투자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올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5년 후 예상 주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만들었던 예상 주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420이 되지 않았을 그런 당시였는데요. 이 420도 되지 않았던 주가를 가지고 타겟 프라이스를 옵션 1, 우량주라고 봤을 때는 한 880까지 올라간다고 봤고요. 그리고 성장주로 봤을 때는 한 698이니까 한 700 정도, 따라서 700달러와 900달러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결론은 그렇게 냈겠죠. 한 중간 정도니까 한 800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419밖에 안 됐던 주가가요 500이 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때 예상했던 예상 주가를 5년 후에는 좀 넘어버리지 않을까. 그때 예상 주가가 2025년 기준이었으니까요. 2025년이 되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700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뭐 앞으로 주가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호재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스톡 스플릿 히스토리인데요. 스톡 스플릿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제 액면 분할이라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주셨어요. 미국 주식은 액면 분할이 아니고 주식 분할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래서 저도 주식 분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식 분할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총 4번의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한 번, 2001년도에 한 번, 2006년 그리고 2007년도에 각각 한 번씩 했는데요. 그 스플릿 레이시오는 항상 하나의 주식이 2개로 분할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4번의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요. 지금 현재 23년 동안 주식 분할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 500을 넘어버렸다.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주식 분할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엔비디아의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Catch Me If You Want 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4차 혁명과 함께 다시 성장 가능하다. 엔비디아는 사실 우량주입니다. 우량주인데요. 지금 4차 혁명이 이제야 시작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량주면서도 성장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 추가 매수 기회를 기다리자. 개인적으로 제가 저의 포트폴리오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엔비디아를 제가 원하는 만큼 매수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이 아마존이고요. 두 번째로 아끼는 종목이 엔비디아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분량은 사실 그만큼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엔비디아의 매수 기회를 기다려 왔는데요. 아직까지도 매수 기회를 잡지 못했네요. 조만간 주식이 좀 하락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식 분할 그리고 배당금 성장 등 단기적인 호재는 남아있다. 주식 분할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동안 주식 분할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배당금 같은 경우는 현재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습니다. 50%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어닝의 50%도 배당으로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향후에 배당금이 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단기적인 호재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엔비디아의 투자자로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은요, GPU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지금 현재 GPU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잖아요. AMD가 20%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MD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 AMD 같은 경우는 지금 CPU도 좋잖아요. 인텔이 가지고 있던 CPU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만약에 AMD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PU의 시장도 만약에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AMD라는 기업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GPU 시장 점유율을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투자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제 영상하고 굉장히 틀렸던 부분은요. 어제 QQQ에 포함되어 있던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의 경우는 제가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의 투자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격에 따라서 투자의 가치는 변화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같은 영상은 조금 틀립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이 이렇게 튼튼한데 기업의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학습을 한다면 하나의 기업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확신이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